그 많은 분들이 보고 그 바탕으로 한번 발표를 듣자 하는 겁니다. 박진표 변호사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유니버시티 휴스턴, 휴스턴이 전 세계 에너지의 캐피탈이란다. 왜냐하면 거기 석유 관련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버시티 휴스턴이 아마 에너지법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러스쿨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인 태평양, 태평양 여러분 잘 아시죠? 우영우 변호사가 계시던데 한바다 거기 지금 태평양에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쪽에 많은 또 관련 법무와 소송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내셨습니다. 자, 우리 박진표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지난번 정기신문 기고문이 나름 며칠에 걸쳐서 좀 쓴 게 큰 그리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참 교육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시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정학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기 사실 이 장표는 제가 2022년도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아마 고 쓰기 시작한 장표로 가졌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인생태 전 세계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만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 탄소 중립 이슈, 포퓰리즘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태계에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지정학적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 중립 아까 이제 정명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생태계도 변동 초래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정치에서 이제 에너지 생태계 좀 이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정학 이슈, 글로벌 공급망이 미친 지정학 이슈는 저는 2010년대 후반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때 1기 트럼프, 이제 미중 갈등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사드 문제, 한반도 문제 하면서 친중이냐 친미냐, 안미 경중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했다면 좀 이상하고 책을 조금 읽고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러우 전쟁, 또 코로나 시절 있었고 또 러우 전쟁 거치면서 이제 조금 더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정리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전에 조금 조금 그래서 지구리 해가지고 갑자기 앞에 이 밑에서 그냥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해봤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지정학적 단층이나 위험한 곳은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져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대단한 게 잘도 그렸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맞아요. 또 이게 미국인지 모르니까 영국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인이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림을 놨고 그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그 단층을 딱 그려놓고 딱 그리셨다.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저 복장이 저게 1930, 40년대 일본 스타일이라서 지브리구나 해서 미야자키 하야오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닌데 무섭기도 하면서 조금은 그래서 또 약간 마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지도에 저기 이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문구를 주니까 또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조금 더 심각하고 좀 나왔다. 하여튼 저희 이제 단층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말 표현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제 단층이라는 것들이 뭐 지질학을 제가 좋아해서 한번 쓰는 표현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경제학자인데 라고람 라잔이라고 이제 포츠라이라는 책이라는 게 쓴 사람이 있거든요. 금융 쪽에 원래 이제 금융위 이런 거 IMF 시대에 거신 사람이 가지고 이런 금융위기 때 그 포츠라이라는 제목이 어떤 세계의 어떤 경제 실서에 이제 그 어떤 편렬, 어떤 단층 이런 것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썼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물리학 얘기가 오는데 또 제가 몇 개 관심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원자 물리학인데 깊이는 모르고요. 초보적인 수준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1905년이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데 현대 물리학에 그때 강량자설, 특수상대선이 일어나고 이제 약간 덜 알려진 게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그 꽃가루에 있는 입자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는데 그냥 지그재그 운동 또는 이게 랜덤 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꽃가루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다, 입자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걸 추리적으로 풀어서 이거는 물 분자하고 충돌하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지그재그처럼 보이는 거다.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원자론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제 지금 그런 결정적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저희 랜덤 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효율적 가설에도 뭐 랜덤 워크 나오지만 그 시장 맞아요. 그 랜덤 워크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이제 하나하나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개별적 주체의 움직임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사실은 그 물 분자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 물 분자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거 목격하는 세계는 사실은 그 배우의 어떤 동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고 하나하나의 주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지그재그 운동이나 이런 랜덤 워크를 볼 때 그 배우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개인, 뭐 어떤 뭐 특정 정치인 개인도 중요한데 뭐 그걸 부인할 수 없는데 그 배우도 함께 봐야 된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뭐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도 않고 사실 뭐 제가 뭐잘 풀리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떤 형성에 관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했고 이런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 미국의 가점 상치, 어떤 전략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책의 부분인데 뒷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발표를 했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간략하게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건데 사실 이 그림은 아마 제가 2023년 9월 1일인가 이게 또 이제 이 전력산업연구회나 거기서 출시됐나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때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제가 좀 그때 지정학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 보는 자료인데 뭐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게 고대 이제 무역 경로죠. 이제 뭐 차이나, 인디아, 페르시아 문화고 아라비아, 유럽까지 실크로드 그다음에 밑에 이제 해양으로 가는 길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중세 이제 그 무역로 같아요. 이제 중세 무역로고 좀 시대적으로 좀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만은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현대 무역로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역로를 바꾸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국제 질서라는 거는 무역과 이제 교류 이런 게 있어야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런 네트워크 과정에서 형성이 됐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고립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부족 사회로 남았을 거니까. 근데 그런 그 사업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쭉 보니까 이제 그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게 뭐 그 전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본격화된 현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할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그때 왼쪽 그림이 뭐냐면 그 1493년 이제 콜럼부스가 1492년에 이제 아메리카 단계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는 포르투갈이 이제 그 인도나 이쪽 가가지고 막 이제 또 했었거든요. 이제 방문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싸우니까 교황 입장에서 카톨릭 국가들이 자꾸 싸우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 세계를 양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어떤 지역이 발견됐을 때 왼쪽은 스페인, 오른쪽은 포르투갈 거. 그래서 약간 여기서 갈린 게 이제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 거 이렇게 세계를 이제 양분한 거죠. 그걸 인터카이테라 직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세계 이제 그 해양 질서를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주도했을 때는 뭐 타당한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중에 처음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먼저 하게 됐던 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하고도 뭐 전쟁도 치르고 그렇게 등극했는데 그때 이 질서를 이제 무역으로도 했지만 이제 또 논리나 명분 가지고 또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휴고 그루티우스라고 이제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책을 써서 현재 국제법을 만드는 창시자 분인데 이 양반이 익명으로 이제 그 쓴 글이 이제 자유회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항해의 자유 그의 출발점인데 이제 그 자유회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이게 이거에 대해 이걸 이 이론은 이 교양의 직선 틀렸고 항해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자연법 이론이나 이런 것들 정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 이제 얘기고요. 그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영국으로 패권이 넘어갔고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 이제 전 세계 각국에 식민지를 두면서 박사이 브리타니카를 만들었죠. 이제 만들었고 하지만 이제 또 그래도 이제 또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뭐 프랑스도 이제 있었지만 나폴레옹 시대 때 더 센 이제 산업혁명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제 더 이제 독일 쪽, 독일 프러시아 쪽에서 독일 제국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겼죠. 이제 독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독일에 어떻게 이 세력 균형을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그 영국 쪽에서 이제 프랑스하고도 프랑스, 러시아 두 개가 좀 규제할 경쟁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1차 세계대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배후에 또 영국이 조정을 했다. 왜냐하면 이게 대륙에서 하나의 강대한 세력이 나오면 이제 영국도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태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패권의 비밀의 책이 읽어보면 이제 그걸 100% 맞는 말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이제 경제 체제별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패권이 어떻게 확보되고 어떻게 한계가 있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농업 경제, 상업 경제, 산업 경제로 분류를 하고 농업 경제는 이제 단순 재생산 체제에 구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토 정보과 경제적 잉여 수치에 의존해서 그거로 이제 그게 계속 영토 정보가 해가지고 수치가 들어오면 확장이 되지만 그게 한계에 달했을 때는 끝난다. 우리가 이제 경쟁자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망한다. 그게 스페인의 사례고 뭐 고대 로마 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업 경제는 이제 확대 재투자 체제, 이제 그걸 이제 상업적 중상 체제에서 이제 상업적 체제에서 이제 그걸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본을 쌓아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인허자고 계속 확대하는 체제인데 이게 이제 다만 이제 한계가 이제 수학이 체감한 농업과 사치분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냈고 그게 네덜란드의 사례다. 또 산업경제 체제에서는 이걸 기술 바탕으로 계속 재생산해가면서 어떤 국부를 쌓고 그 바탕으로 이제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 기술 혁신이 약화되고 금융소득이 안 되면서 이제 한계를 친다. 이게 영국이 자리 들었고 당시에 이제 썼을 때 미국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미국도 쇠퇴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트럼프 제조업 이슈 생각하면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김태우 교수 뭐 탈산업 경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됐든 뭐 정부 사회든 어떻게 될지 조금 뭐 제가 통찰 있는 강의라서 물음표를 남겨놨고요. 그래서 일단 국가 경제 체제 가속 성장 요인과 이제 한계를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약간 이제 경제 체제와 내부적 요인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체제 자체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와 함께 체제가 이제 경직화되고 되게 고착화되고 비득화되면서 혁신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 이 책에서 뭐 깊게 다뤄주신 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깊게 다뤄주시는 않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경쟁자가 등장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경쟁자가 없으면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그 모델, 패권 모델, 헤게모니 모델, 비즈니스 모델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술도 다 어떤 식으로든 가져오고 탈취를 하든 싸우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지금 중국도 그러고 있고 경쟁자 5강자 같은 게 등장하는데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는 건 한 가지 부딪히면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좀 생각했을 때 이 아까 이제 무역 경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무역 경로가 이제 핵심이었죠. 무역 경로 그거에 따라서 그걸 뒷받침하는 군사, 해양 해군 이런 부분들, 해군이었던 뭐 육군이었던 군사 이런 부분이 거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점점점 산업적으로 고도화되고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결국은 네트워크의 어떤 플랫폼을 잘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패권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글이든지 뭐 힘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무역 현대의 네트워크의 핵심 네트워크는 뭐 과거처럼 또 무역 네트워크가 있고 에너지자원 필수품 거래한 재활용 어떤 그런 공방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한편은 금융 네트워크도 중요하고요. 계속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 또 AI 가진 그 플랫폼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각각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주권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행사해서 이제 패권을 활동의 어떤 한 장소가 된다. 무역 네트워크는 이제 아까 항해 자유도 뭐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하고 수출 금지 등 경제 제재를 하는 거고요. 금융 네트워크도 아시다시피 뭐 스위프트 러시아가 탈퇴시켜버리고 뭐 지금 금융 제재도 있고 정보 네트워크 측면도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노트스트림 나중에 나오지만 해저통신망도 절단하거든요. 중국 그 어선이 멜로 가가지고 해저통신망 절단시키고 대만 앞에서 절단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를 해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네트워크가 해본의 어떤 경쟁 장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생기면 국제질서 현상을 변경하는 거고 도전자가 생기죠. 국제 갈등과 전쟁은 왜 발생하는가 이제 로우 전쟁과 이제 유럽입니다. 국제 갈등과 전쟁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최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가장 유명한 고대 쪽에서 했던 게 펠로폰네소 전쟁 사범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 이제 그 비슷한 맥락에 계속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에서 어쨌든 우리가 바로 최근 얼마 전에 목격했던 게 이제 로우 전쟁이었고요. 그때 이제 노르스트림이 이제 대표적이었던 건데 뭐 포시마티 폭파가 됐고 뭐 밑에 찍으니까 저렇고 저 발트해에 저 시점에서 노르스트림 1, 2가 됐다 인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시각이 다르죠. 나라마다 시각이 다르고요. 일단 원인이 뭐냐? 러시아는 저기 미국하고 유럽이 동진해서 나토를 동진을 시켜서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안보 만중지대를 제거해가지고 바로 이제 자기를 침략할 위험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것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미국 쪽으로도 다르게 생각하죠. 러시아가 또 팽창주의를 했다. 2014년에 쳐들어 우크라이나 일부 크림반도 점령하고 그걸 통제했다. 러시아야말로 팽창주의를 한 거 아니냐. 그 전에 또 체첸이라든지 조시아 이런 데서도 문제를 일으켰고요. 시간이 다른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맥락에서 움직인 건데 저 왜 하필 노르스트림이 파괴됐냐 저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좀 다릅니다만 처음에는 러시아가 했다니 저는 그 주장 안 믿었는데 러시아가 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건 가장 최근에 나온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배후에 미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노르스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노르스트림에 더 친한 책이 또 있거든요. 제가 그 책 읽어보진 않는데 노르스트림은 트럼프 때도 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요. 2를 했었는데 2는 하지 말라고 했고 바이든도 저 2 완공 직전에 저 폭파시킬 수 있다 하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국 굉장히 싫어했다. 그럼 왜 싫어했냐는가 중요하거든요. 왜 싫어했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볼 거냐는 게 다른데 가장 조금 쉽게 보는 거는 이제 뭐 조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적 관점에서 왜 저걸 팔아가지고 러시아한테 돈을 쌓아가지고 자꾸 이제 미국 러시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있고 좀 생각하게 보면 내가 유럽에 지금 LNG 팔아먹어야 되는데 왜 저걸 만들어가지고 내 장사를 했는데 맞겠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큰 전략에서 보면 브레튼 우주 체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브레튼 우주 체제를 협의회로는 경제 체제지만 넓게 보는 그 정치 경제학 쪽에서는 넓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토나 이런 건 다 크게 봐서도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후 2차 세계 전후에 미국은 원래 의도는 독일하고 일본을
이 적국을 농업국가라고 몰락시키는 게 목표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소련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이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선으로 이제 서독하고 힘을 키워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되더니 이 독일 애들이 독일 애들이 이제 서독이 동독 합병하고 독일이 되고, 어느 순간 되니까 러시아하고 붙어먹네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독일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들 영국 입장에서는 대륙에서 큰 나라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차가 노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르만 왕조 때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하나로 단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걔들은 EJ, 디바이드 앤 룰 계속 싸우고 계속 자기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큰 틀에서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 제국주의적 관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했어요. 여기서 다 대충 설명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현실주의 관점에서 미어샤이머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공직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조금 너무 흡사하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 거예요.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더 그 현실주의, 그 현실을 어떤 현실을 보는가, 또 관점이 차이가 있고 맥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월트 교수도 뭐 이렇게 같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참조할 만한 거는, 그래도 좀 참조할 만한 거는 이게 현실주의 이론하고 좀 많이 반대 대치되는 이론, 자유주의 이런 이론이 있는데, 전 세계 자유를 다 심어야 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후에 이제 세계화 이후에 어떤 그 미국에서 약간 환상적인 어떤 그런 외교색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패를 했다. 그게 이제 힘을 막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온갖 곳에 다 개입하고 막 그렇게 전쟁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교안보 기득권죠. 뭐 그게 이제 군산복합체를 이걸 주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그 외교안보 기득권죠. 그 외교안보 엘리트들한테도 기회가 지혜를 보낸다, 이런 비판을 현실주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러우 전쟁의 원에서 대량 세력 관점인데, 이제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 듀긴이 뭐 최근 한 주장인데, 사실은 그 원천은 깊게 연관한 건 아니고, 오늘 책을 읽어보니 사실은 이미 독일에서 1800년대 이미 나왔던 이론이다, 이거는 좀 개선한 건데, 어쨌든 그 푸틴의 정책은 팽창주의로 보일 수 있다. 소련을 구영광의 소리에 연관한 측면이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 듀기는 독일하고 있는 대륙성이 합해낸다는 이론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한테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해양 세력하고 대양 세력이라는 게 처음에 좀 그럴싸했는데, 영국은 대륙 세력하고 대양 세력, 영국은 해양 세력이고, 러시아는 뭐 독일은 그냥 대륙 세력. 처음에 그랬다 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게 얘들이 해양을 이용한 건 맞지만 대륙 세력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힘을 가진 게 대륙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대륙 세력이 되었기 때문인 거고, 영국도 대륙을 인도든 뭐든 뭐 온갖 곳에서 식민지 만들어서 대륙을 만들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엄밀하게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 구분하는 게 맞는 건가? 결국은 진짜 패권가지려면 대륙을 바탕으로 해양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러우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지금 뭐 이제는 좀 비교 정확해졌는데, 일단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원래 의도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고, 부정정하게 끝났고, 그래서 미국 러시아의 승리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승리도 아니고 뭐 비로의 승리도 아니고 계속 이상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국제 어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현재로서는 좀 더 결과적으로 뭐 돈에 얼마 지출했고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영토를 얼마 뺏겼는지를 떠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좀 승리가 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더 동진을 했다. 과거에 이제 중립국에 있던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쪽으로 붙어버렸다. 네. 이거는 발트에 이제 그 해양 세력을 주사할 수 있는 힘이, 이게 그 해군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봉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토 영어스 있는 발트에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국에 좀 유리한 게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우크라이나를 돌아서게 만들어서 러시아 가스 운송 중단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연대라는 걸 메르켈하고 푸틴이 어떤 특히 메르켈의 좀 환상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노르드 스트림의 더 진한 식의 성명이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를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건
맞는 생각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땐.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 제3의 변수를 생각 안 했다. 미국이라는 배후에 있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닌가. 자기들이 강화해서 했다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 그걸 놔두겠냐.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너지 연대는 더 돌아섰고 이제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이제 저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성공한 거죠. 러시아하고 유럽의 갈등을 유지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브레튼 우즈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유럽을 러시아의 경제 세력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 독일이 배신을 때린 거라고 미국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LNG 수출 같은 어떤 뭐 경제적인 합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휴스턴에서 2012년 12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좀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그 상하 과목들 별로 주력 과목도 아니고 상하 과목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일가스 파이프라인 규제 배웠던 게 총괄과 규제라든지 에너지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뭐 가서 그냥 뭐 시간 좀 애매한데 뭐 들었다 했던 그 과목인데, 하여튼 거기 이제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들었는데, 그때 온 분이 누구였냐면 유코스의 CFO를 유코스랑 해봤대. 그때 이제 오리가르히거든요. 석유. 지금은 로즈네프트로 바뀌었는데 엄청난 큰 기업의 CFO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뭐 한 시간인가 2시간 들었는데, 푸틴 욕만 하다가 그냥 푸틴 독재자고 살인자고. 저는 이제 그때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뭐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하는 거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맥락이 크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뭐 이게 로즈네프트를, 그러니까 유코스를 건드려가지고 배후에 로스차일드 세력을 건드렸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에는 어쨌든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여자 교수님, 나이 드신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러시아 석유법을 입안을 하시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푸틴 전에 예친 시대 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석유 에다가 빨대를 꽂으려고 했다는 걸 보이는 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푸틴이 이제 아주 이제 국익적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차근차근 이제 국유화시켜버렸고 이제 미국 세력들을 다 쫓아냈죠. 그게 이제 다 쫓아낸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쫓아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앙심을 산 거 아닌가, 그런 석유 자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가 소련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걸 먹은 데 대한 그런 복수심, 그런 원래 당초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의 대전략,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테 굉장히 좀 국제 정착 그 교과서를 읽지는 않았고요. 일단 좀 복잡하고 딱딱해서 이런 건 있는데, 이 조지 프리드만 이제 그 유명한 피터 자이안의 보스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실 컨설턴트인데 특정한 컨설턴트인데, 아버지 부모님이 헝가리계 유대인이고요. 미국 건너와가지고 고생한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책을 보면 유럽에 대한 그런 본인이 직접 드러내지 않는데 유럽은 에 대한 약간 저주심 같은 게 약간 들어있다고 할까. 브레진스키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책을 보면 유럽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먼저 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역시 될 건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미국 관점에서, 철저히 미국 관점에서 일단 유럽은 쪼개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이런 것들을 자문한 걸 볼 때 뭐 피터 자이안도 그렇고 미국의 컨설턴트, 외교 안보 컨설턴트들은 이제 다른 좀 계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좀 바탕으로 제가 한번 정리가, 어디서 읽었던 걸 제가 정리한 걸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좀 정리해봤어요. 지금 이제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가 국제 핵공 갈등 전쟁 원인인 것 같다. 안전보장, 이익추구, 명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뭐 심리적 요인이 다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보장이 뭐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 이익추구는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표현하면 탐욕, 이런 부분이고, 명분은 이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을 주로 가져가는 그룹은 군사안보그룹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 경쟁 억제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미국 측 관점에서는 상업금융그룹 이런 유럽 세계 진출, 과거 이제 유럽 세계 진출, 이거에 만주 중심이다, 자원 확보하는 거니까 또 유럽의 에너지, 미국의 유럽 에너지 패권, 또 러시아 자원 패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정부는 자유주의 실현, 그래서 민주주의 이런 부분 이렇게 각적으로 이제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 다 강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걸 이제 비폭발제라 큰 어떤 국력을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영역에서는 어떤 한 특정 그룹만 이제 동원해서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세 가지 그룹을 다 동시에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두 상당 부분 대다수의 설득력이 있을 때만 전쟁이라는 큰 일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명분, 이런 어떤 요인과 그 심리적 요인을 다 적절히 활용하는 게 이제 한국하면서 전쟁하는 시기 문제 같은 것 같아요. 미국 패권도 그 유명한 투키디데스 해봤어요. 투키디데스 함정, 레포데스 전쟁사에 나오고요. 책을 읽진 않았고 유튜브 요약된 걸 봤는데 이 책에 이게 이제 미중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이런 건 발표가 있었고 이제 그걸 잘 정리한 게 그레이머 일전 전쟁인데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중 협력 해본들 결국은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는 특히 대해서 함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어샤이머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이제 계보에서는 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정부가 없기 때문에 권력 통제를 균제해서 세력 균형은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거냐 적극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방어적 현실주의, 미국적 현실주의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제일 대표적인 책이 미어샤이머 이제 그 강력 국제 정치 비이고, 결국은 핵전쟁할 때 이제 그가 어느 정도 핵무기 준비했냐는 건데 이제 그 상대방을 파괴할 정도면 된다는 정도가 하시면 되고 아니다. 더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결국 힘을.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미어샤이머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좀 재밌는데 미국 얘기의 거대한 환상, 미어샤이머 거의 기류죠. 그래서 제가 글에는 환상, 균열 이런 걸 많이 표현했었는데 이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면서 이게 이제 쓸데없는 이상한 데도 이라크 전쟁 그런 거 힘을 써가지고 나라 힘을 낭비했다는 얘기고, 미국에게 대전이라면 이것도 현실주의자인데 스티븐 오이트라는 분은 요거에 좀 더 나가서 어떤 그 미국의 요가 외교안보 그룹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산업부와 비슷한가, 현재의 산업부, 과거의 산업부와 현재의 산업부와 비슷한가, 고착화되고 상황이 되는지 이런 부분 좀 비판하는 얘기. 실제로 보면 조금 미국 외교 현실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브레진스키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추구해서 아까 이렇게 비슷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과 충돌을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다. 미래시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고 이거는 저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비판하는 게 이 외국의 스티븐 월트의 이제 외국의 대표적인 미국이 자만시에 빠져가지고 세력 균형 힘의 어떤 적절한 행사보다는 이제 그냥 자유주의적 현상에 빠져서 이상한 기술을 조절하면서 힘을 낭비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건설원에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거고, 그때 아시아에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한국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 현실주의 트럼프 얘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것, 지금 이기에는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더 미국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나라를 배려하지 않고 군사력을 가져가게 하지 않고 외교에 대해서 관심하고 일방주의 성격이 이게 자유주의 패권인데 안 좋은 속성을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미국이 시간이 너무 빨리 넘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원인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뭐 그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좀 강한데, 아까 그 브라운 노선생님하신 것처럼 이 꽃가루 입자만 볼 게 아니라 꽃가루 입자를 움직이는 그 물분자가 다릅니다. 그 물분자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특히 미국 내에서 이제 거대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그 로마 시대랑 좀 비슷한 건데 고대 로마가 사실은
그 한니발하고 있는 그 카르타고 전쟁 이후에 그 굉장히 갑자기 지중해 비건지면서 강대국이 됐는데 사실은 그 폐해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엘리트 계층들 귀족들은 그 원론계도 엄청나게 잘 살고 중산층이 다 몰락해버리거든요. 이제 해외에서 저가 임금으로 노동력 끌어와가지고 노예 가져와가지고 뿌려버리고 이 사람들은 또 전쟁 하나 친다고 힘 다 써버리고 이제 과기가 다 회폐가 돼 있고 그렇지 다 뺏기고 그런 사회인데 미국이 이런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때 그 이후로 나온 게 포퓰라레스, 포퓰리즘이 오는 포퓰라레스 대중하고 옵티마티스 기독적인 그런 거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가 개발해서 지금 실패했고 사회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싸우다가 시저하고 하면서 독재로 가버리는데 시저는 원래 포퓰라레스인데 사실 포퓰라레스는 독재하고도 더 친화적이거든요. 미국도 이런 길을 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피터 자이언은 세계가 이제 미국이 몰입주의로 갈 거고 세계를 다 싸울 거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뭔가 숨기고 있다. 아까 같은 맥락들에서 미국이 힘을 이걸 패권을 놓칠 수가 없다. 패권이 얼마나 지금 그 반지, 그 절대 반지 같은 건데 절대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피터 자이언 책 읽어보면 곳곳에서 다 싸우니까 온갖 지역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몇 번 있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걸 안 다루더라고요. 그게 안 다루던 게 뭐냐, 북극권을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 비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국방경제위원회에 들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 바이프라인 그때 북극에 좀 같이 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뭔가 북극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팽창주의를 거치는데 이제 조그만 데서 계속 팽창하죠.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로부터 나폴레옹을 샀고 독이 필요해가지고 나폴레옹을 팔았고 그다음에 또 멕시코와 전쟁에서 텍사스 빼오고 어떤 그다음에 알래스카 러시아로부터 사는 팽창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게 맥키니 대통령 때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게 미국 대륙 내에서 힘을 사실 전 세계 제패로 갈 수 있는 그 원천을 만든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사실은 파나마 문화를 그 파나마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켜가지고 콜롬비아를 떼내고 자기가 이걸 미국에 이걸 전류를 하거든요. 그 인정권을 확보했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대서양 쪽의 힘을 태평양 쪽으로 투사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만들어냈고 그 세계 제국으로 가는 완전 그 옛날 제국은 아니지만 그런 힘을 만드는 완전히 포전주의자인데 이 양반이 또 원로주의를 좀 재해석해서 원로주의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그 원로주의 미국 대륙에서의 어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의 주도뿐만 아니고 그게 그걸 재해석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진출할 수 있는 만들어냈다. 굉장히 원로 독립왕 또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북극인데 북극이 뭐 시베리아 자원이 많은 것 같고요. 북극이 많을 것 같고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고 북극 항구가 열리면 이 도로하고 필요 없고 바로 갈 수 있는 잘 것이다. 지금 당장 아니면 사실은 이슈도 많고 뭐 긴천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승에서 50년 뒤에는 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미국은 뭐 미리 선점하려고 한 것 같다. 뭐 우주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머스크가 와서 계속 스페이스 쏘아대고 있고 그래서 항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크게 강조는 안 됐지만 그 미국의 이 그린랜드하고 캐나다를 가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아까 유포스 같은 걸 봤을 때 분명히 시베리아까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은 정말 정확하게 의도를 이해하고 있다. 북극이라는 게 아까 무역항로라는 게 새로 불리는 거고 그 무역항로는 패권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자체로 그다음에 북극이라는 게 열릴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해군에 의한 힘이 투사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주전은 안 하니까 이 북극해가 열리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바로 붙어버리거든요. 그 군사력을 해동시키기 굉장히 유리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제 정확히 아닙니다. 북극의 역할과 정말 수익이 크지가 분명하다. 수사가 아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뉴스에서 참 공감이라는데 과거 그린란드와 관련된 미국의 진지한 계획이 있다. 알고 있다. 푸틴은 분명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기후변화가 그 어떻게 보면
북극권에는 축복이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지정학적 저주가 같이 따라줄 것 같다. 자 이제 빨리 많아지겠습니다. 몇 군데가 빨리 많아지고 이게 우리 21세기 에너지 진영학에 관한 내용인데 이미 좀 모습이 비춰졌다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나타났고 이쪽에 폭력에서 송전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어떤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이제 차단됐을 때 독일의 어떤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그런 사회로 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질 거고 약간 당분간 이런 사회로 갈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표현할 생각이 들고요. 뭐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전문가들은 다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연계된 일이 과거에 긴밀하게 연계된 것들이 비밀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들. 전 우리 가격 튀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생각을 하고 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사전에 총표를 정치 이게 지금 문제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해왔거든요. 국가 에너지 계획의 문제여서 전수 기획 문제, 장기 전수 가스 수급 계획, 그리고 공기업 한전이라는 국정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한다든지, 전력 시장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이제 공기업도 정부 비례를 받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민간이 견제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자체를 막고 배관이라든지 시설 쪽의 투자도 막고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또 한편으로 그 공기업 측에는 정부 규제, 국가 규제에 굉장히 약해서 국가 규제에 아무리 허물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금 규제로 인해가지고 거의 뭐 보상까지 상승하는데도 그냥 감수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가 체제 주도 모델로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퓰리즘 정치가 뭐 국가가 아주 이거보다 과거에 뭐 탁월하게 뭐 지능적이고 했을 때는 뭐 국가를 믿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를 믿었다가 아주 꼈다 그냥 타이타닉에 있는데 그냥 함께 침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민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고객 수요자의 니즈에 맞추고 또 민간의 어떤 자본도 많아졌고요. 유연성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면서 대응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죄송합니다만 지방 공기업화된 공기업과 그런 어떤 세종시에 틀어막힌 이제 산업공원 부분에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전력 분야에서 이게 체제를 바꿔요. 전력 분야에서는 뭐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 악록시키고 전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경제적 수익 조작 체계로 맞추고 경제 수익 조작 체계 비용은 이제 반찬 판매 가치에 약하고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산업부도 에너지 규제위원회 이거 조금 재편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한 그런 조건, 좀 더 이제 스마트해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 부분도 뭐 규제 일반 소비자도 뭐 규제 소비자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용은 뭐 풀릴 거예요. 일단 수급 같은 문제 생기면 안 되고 또 해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국내 트레이닝도 해줘야 된다. 이제 수급 불안정성 이제 부분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설비 같은 경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력 브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연성을 좀 강화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멘트가 가장 충격적이네요. 정부하고 공기업이 자율적 유폐를 스스로 단행했다. 셀프 자폐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표현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디스크립션 같습니다. 자,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나토의 동진 이런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루소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러시아의 남진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다른 질문 시정하게 돼서. 꼭 할 말이 있을 거야. 아니, 할 말은 여기 적어놓은 게 한 10가지는 되는데 하나 노드스트림의 경우는 그거 지금 사실은 뭐 미국에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선 중에 목선이잖아요. 네 선 중에 하나는 열려 있어요. 이게 한 27BCM이니까 7하고 24, 1000만 정도 가능해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데 저게 독일에 사실 가보면 제가 가스 때문에 독일을 여러 번 갔었는데 러시아 가스 하는 애들은 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 문명은 저먼 러시안이 되게 많아요. 저먼 러시안이. 그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 러시아만 안 하냐? 다 저먼이더라고. 그 애들이 다 그 국경 지역에서 옛날에 싸울 때도 그렇고 저먼 러시안이 엄청 많아요. 저먼 러시안 많아가지고 독일하고는 모르겠어요. 독일이 좀 웃기는 나라긴 한데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서는 상당한 마이너리티예요. 독일에서 주를 좋아하는 독일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유태인을. 근데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아버지도 그렇고 트럼프 엄마는 스코티시지만 주를 좋아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주이시. 주이시를 좋아하는 독일 사람. 그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적어도 사실은 독일 사람 사업을 하면 그 윙가스나 윈터셰이나 얘네들 다 독일 애들이 러시아 쪽으로는 다 독일말 모국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독일은 상당한 러시아에 대한 어피니티가 있다거나 왜 선호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사실은 러시아랑 가스 사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윙가스라는 윈터셰이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합작 투자는 했지만 최근에는 동향은 뭐냐면 러시아 가스를 안 들여오려고 저기다 FSRU를 5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화 설비 대다하는 기화 설비를 한 5척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럴지 모르는데 FSRU를 할 일이 언젠가는 러시아 가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F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온사이트를 해요. 온사이트를 해야 훨씬 싸거든요. FSRU는 비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코멘트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홍기훈 교수님. 세계 LNG 시장에 있어서의 불공정 무역 행위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해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나 카타르나 이런 가스 회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아시죠? 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고 또 앞으로 미국의 LNG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소위 우월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상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답변이라고보다 좀더 정용 교수 말씀하신 거에 좀 하나 하면 일단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일단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독일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과거에 프러시아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 러시아 땅이 생뚱맞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가 칼리닝그라드 중간 그런 지역인데 과거에 케니스베르크에 누가 있었냐면 칸트가 있었어요. 여기 이 지점입니다. 지금 국경과 다르다. 다 쪽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국경이 이쪽 갔고 폴란드가 위로 올라왔고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이 러시아 쪽하고 붙어 있었겠죠 이제 아마.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일단 어쨌든 독일 메르켈도 이제 이건 음모론이고 이건 근데 동독인데 이게 러시아 쪽이다. 그런 이야기 있어. 그런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유럽이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유럽의 관점에서만 보면 러시아의 가스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파이프라인 가스를 받고 그래서 그게 자기들의 어떤 국지에 유리한데 왜 미국이 다 주겠냐 그 생각 항상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미 경쟁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미국이 없을 때는 그 이야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중국이 좀 다른 특성이 있죠. 특성이 있고 자기 중심화하는 중화주의 사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제3국을 공개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그 국내 거래를 할 때라도 트랜잭션을 할 때 항상 걸리는 게 제3의 그게 당사자 있다. 그게 그냥 국가다. 세금을 항상 뜯는다.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미국은 안보 비용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홍기훈 교수님 말씀드린 뭐 제가 뭐 2019년도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경산성하고 EU 커미션하고 이제 워크숍을 했었고 LNG 워크숍이라는 걸 했고 그때 한 이슈가 이제 말씀하신 이슈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LNG에 대한 불공정 거래, 다이버전 금지시키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불공정 행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럽은 당시에 이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에 대한 그에 대해서 그 수출 금지, 제3자에 대한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판매 금지 비슷하게. 그게 이제 러시아 가스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러시아 통항을 막는다 해가지고 불공정 제재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걸 이제 카타르 들어가서 조사까지 하고 했던 건 봤는데 결과까지는 뭐 저 확인을 못했고 아직 못 봤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시장 통합이라는 관점, 유럽의 시장 통합 그리고 이제 어떤 자율성,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재판 어떤 유연성 그다음에 또 브랜드 촉발 측면에서 이제 공정거래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공정거래 안 한 것보다 나은데 그래서 안 한 거 우리나라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 가스 안가에 관심이 없었다 당시에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 관심 공정거래도 관심이 없더라 당시에 어쨌든 국가에서 좀 그런 부분 도와주기 좋은데 도와주기 좋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좀 결국 생산지가 많아지고 우리 선택권이 많아지는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게요 사실은 그 EU하고 그 일본에서 데스티네이션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테이크어페이 그건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사적 거래 아니에요. 사적 거래니까 나이지리아 4하고 카타르하고 익스펜션하고 그거 하는데 오케이 내가 데스티네이션 그거 풀어줄게. 그럼 좀 비싸게 사. 그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그렇게 규제를 하도 예를 들면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 돈을 더 줘야 돼요. 불려줘야 돼요. 가격 협상에서. 그러니까 구태여 나라가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국가적으로 걔네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은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클러스 있는 그거는 승인 안 해주기로 했어요. 국가가.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하고 테이크어페이 있는 거. 그런데 그걸 안 해주더라도 사는 사람은 사적 거래는 그래 내가 그 가격이 싸면 그걸 내가 받아들일게 그렇게 한다고. 이게 그 항목 자체가 사실은 계약을 보면은 그 HOA 계약을 보면 그 계약에 다 가격이 연동돼 있어요. 딜리버리 조건하고 이런 게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야. EU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저 결론은 뭔데 결론은 아마 원하는 대로 났을 거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계시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LNG를 팔 때 그 사는 나라가 다른 지역에 못 팔게 해놨어요. 다른 지역에. 그걸 데스티네이션 클로즈, 데스티네이션에서 다른 데로 못 팔게 해놨는데 사실 다른 데로 못 팔게 해놨다는 소리는 지역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소리고 그 독점 사업자의 가격 차별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시장 지배력에 그걸 반증하는 거고요. 자,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늦게까지 또 이렇게 답해 주신 우리 박준필 변호사님께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